제 이름은 박경숙입니다. 올해 72이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지요. 남편과는 10년 전에 사별했고 두 아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봄날 아침 늘 그랬듯이 텃밭에 나가 상추 모종을 심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내 손으로 기른 채소를 먹을 생각을 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따스한 햇살이 등을 비추는 그때 멀리서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첫째 아들 석태가 서 있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허리 아픈 것도 잊고 일어났습니다. 석태야, 오랜만이구나. 어쩐 일로 왔니? 석태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뭐하러 왔겠어요? 돈 좀 꿔달라고 왔지? 아들의 무례한 말투에 순간 가슴이 아팠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왔으니 피곤해서 그러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그 말이 가슴 한구석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아들이 저를 찾아온 것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들어가자. 차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집으로 들어가는 동안 석태의 뒷모습을 보며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적 꼬마 석태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하고 부르며 달려오던 모습, 중학생이 되어 사춘기를 겪으며 말수가 줄어들던 때, 대학에 합격해 기뻐하던 날, 그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석태의 사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도 거절당했고 이제는 제게 돈을 빌리러 온 것이었죠. 석태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이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석태의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석태는 알고 있을까요? 그 돈은 제가 평생 모은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제 노후를 위한 유일한 재산이었죠. 3천만 원이라니 그건 내 전 재산이야. 제 말에 석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니, 뭐 어때요? 어차피 나중에 제가 다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게 당연하지. 석태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그것도 아들이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다니요. 그 순간 석태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키운 아들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라는 생각에 결국 통장에 있던 3천만 원을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돈과 함께 제 꿈과 희망, 그리고 노후에 대한 계획들이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죠. 그래, 가져가거라. 하지만 꼭 갚아야 한다. 석태는 돈을 받자마자 서둘러 떠났습니다. 알았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너무 허전해져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을 도왔으니 잘한 거야.
하지만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뒤로 석태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한 달, 두 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도 되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바빠서 그럴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들기 전 석태의 안부가 궁금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여름이 한창일 때 둘째 아들 석봉이 가족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을 보니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큰 손주 민서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작은 손주 지우는 5살이 되었더군요. 아이들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집안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석봉 부부가 곤란한 표정으로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애들 좀 봐주세요. 한 달만요. 한 달이라니, 그건 너무 길지 않니? 에이, 뭐가 길어요. 어머니 심심하실 때 애들이랑 놀면 되잖아요. 우리도 편하고 좋잖아요. 석봉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심심해서 손주를 봐주는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주들의 눈망울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다. 한 달만이다. 네, 한 달만요. 꼭 데리러 올게요. 결국 동의했고 석봉 부부는 서둘러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즐거웠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밥을 먹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마당에서 놀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에너지가 넘쳤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에는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돌봐야 했고 아침에는 제일 먼저 일어나야 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지만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그런 고통도 잊혀졌습니다. 그래도 날이 갈수록 힘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해요? 할머니, 배고파요. 할머니, 지우가 장난감 뺏었어요. 끊임없는 요구와 질문에 때로는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경숙 씨, 내가 애들하고 잠깐 놀아줄게요. 아이고, 지우가 장난꾸러기네. 내가 좀 봐줄게. 이웃들의 따뜻한 말과 도움으로 겨우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한 달이 지나도 석봉 부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뜸해졌죠. 가끔 오는 전화에서는 조금만 더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일이 좀 길어졌네요. 조금만 더 봐주실 수 있죠?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세 달이 되어 갔습니다. 점점 지쳐가는 제 모습을 보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죠. 결국 석 달 만에 석봉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데려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집안이 엉망이네요. 아이들 옷도 제대로 안 빨아입혔나 봐요. 냄새나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물만 흘렀죠. 석봉 부부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허전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그제서야 쉴 수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계속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시달렸었네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추석에는 아들들이 오지 않았지만 올해는 꼭 올 거라 믿었습니다. 아들들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있는 배추로 김치를 담그고 들에서 캔 고구마로 맛있는 고구마떡도 만들었습니다. 송편을 빚으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적 석태와 석봉이 송편 빚는 것을 도와주던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석태야, 송편 속은 파트로 할까, 깨로 할까? 제가 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파지요. 어린 석태가 신나게 대답했죠. 석봉아, 너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깨요. 석봉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눈앞에 선연히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이번엔 꼭 와주겠지 하는 희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추석 전날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아들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방도 정리했죠. 옷장에서 아들들의 옛 옷을 꺼내 빨아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치며 아들들을 기다렸습니다. 내일은 꼭 올 거야. 이번에는 함께 보낼 수 있을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추석 당일 두 아들 모두 전화로 연락해 왔습니다.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던 저는 전화벨 소리에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못 가요. 회사 일이 바빠서요. 석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석봉이 있다고 생각하며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석봉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애들이 아파서 못 가요. 다음에 갈게요. 그 순간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제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였겠지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수화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일 열심히 해라. 겨우 이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차려놓은 음식을 바라보며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 이제는 제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혼자 차례를 지냈고 음식은 이웃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경숙 씨,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우리랑 나눠 먹다니 감사해요. 옆집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송편이 맛있네. 내년에도 꼭 나눠주세요. 건너편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웃들의 말에 위안을 얻었지만 그날 밤 텅 빈 집을 바라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우리 아들들은 이럴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어렸을 적 아들들과 함께 송편을 빚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석태와 석봉이 장난치며 송편을 빚고 제가 그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따뜻했던 시절이 그리워 눈물이 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자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들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함,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여 가슴이 아팠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늘 그랬듯이 몸이 아프면 참고 견디면 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열도 내렸다 올렸다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며칠을 그렇게 앓다가 결국 이웃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폐렴이십니다. 바로 입원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들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 입원하자니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아들들에게 연락했지만 둘 다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어머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가요. 죄송해요. 아들들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들에게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을 이장님의 도움으로 입원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들들이 올까? 일주일간의 입원 생활 동안 아들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병문안을 왔습니다. 경숙 씨, 얼른 나와야 해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할머니, 제가 병원 음식 대신 끓여온 미역국 좀 드세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들은 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좋은 이웃들이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아들들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들들에 대한 기대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앓았던 병도 나았고 마당의 꽃들도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꽃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에도 조금씩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꽃에 물을 주는 일이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면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곤 했습니다. 그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마당 한켠에 심어둔 개나리가 노란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담벼락을 따라 자라던 철쭉도 분홍빛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겨우내 잠들어 있던 생명력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보며 제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태가 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석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찾아온 것이 기쁘면서도 무언가 부탁하러 온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석태가 찾아올 때마다 항상 돈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석태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너는 어떻게 지냈니? 저도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석태의 얼굴을 보니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왜 왔는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거실 탁자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면서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등을 나누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역시나 석태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예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생겼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해요.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순간 아찔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평생을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생해서 장만한 집이었죠. 이 집에는 수많은 추억과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웃고 울었던 순간들, 남편과 함께 보냈던 소소한 일상들, 그 모든 것이 이 집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집은 제게 마지막 안식처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집마저 없어지면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노년의 거리로 내몰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석태야,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 집은 안 돼. 나중에 너희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태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꼭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실망과 분노가 번갈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석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 걱정은 안 하시나 봐요. 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외면하시다니.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번에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무리한 요구에 따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고 희생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태야, 나도 내 사정이 있단다. 이 집은 내가 살아갈 유일한 곳이야. 너가 어렵다는 건 이해하지만 이 집을 담보로 잡는 건 정말 위험해. 제 말을 들은 석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에이, 됐어요.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죠. 자식보다 자기 편의만 생각하시고 제가 사업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요. 석태는 화를 내며 돌아갔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과 이렇게 다투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들에게 휘둘리지 않겠어.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올 무렵 석봉이 찾아왔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당의 나무들은 짙은 녹음을 자랑하고 있었고 매미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석봉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또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과 함께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에 숨어 집에 없는 척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고 숨소리가 들릴까봐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방 안에 숨어 있는 동안 시간이 매우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들리시죠? 문 좀 열어요. 석봉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불렀던 목소리가 점점 짜증 섞인 톤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 박경숙. 집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마침내 석봉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발로 문을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저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불 속에 숨어 있으면서도 석봉이 문을 부수고 들어올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결의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그만 휘둘리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석봉은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들렸습니다. 에이, 됐어요. 다음에 올 때 꼭 있어요. 그 말에는 위협과 함께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처음으로 아들의 요구를 거절한 날이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석태가 또 찾아왔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뭇잎들이 마당에 흩날리던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석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봐요. 급한 일이에요. 석태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어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좀 더 침착할 수 있었습니다. 야, 박경숙, 문 열어. 내가 너 아들이잖아. 석태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발로 문을 차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몸은 떨렸지만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나도 내 삶이 있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씨. 죽었나? 아니면 진짜 없나? 에이, 됐어. 석태가 떠나고 나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묶여있던 끈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젊었을 때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며 난 할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겨울, 두 아들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석태예요. 어머니, 석봉이에요. 추운데 문 좀 열어주세요. 두 아들의 목소리가 번갈아 들렸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에 숨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떨리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들이 돌아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야, 이 할망구가 진짜 죽었나? 아니야. 분명 집에 있을 거야. 어디 갈 데도 없잖아. 아들들의 거친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 담긴 분노와 실망, 그리고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에이, 됐어. 다음에 와서 확실히 따져야겠다. 아들들이 떠나고 나서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제부터 나만의 삶을 살아야지.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제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가 났습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제 인생이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마당에 피어난 꽃들을 보며 제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들의 방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올까봐 가슴 졸이며 살던 날들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대신 마을 노인정에서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곳에서의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노인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경숙 씨, 오늘도 열심히 하시네요. 노인정 회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문득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행복해졌습니다. 함께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때로는 소소한 고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에 웃음이 늘었고 마음의 짐도 조금씩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봉사도 하고 동네 아이들에게 한글도 가르쳤죠. 처음에는 자신 없었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가는 아이들을 보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옛날 재봉틀을 꺼내 이웃들의 옷도 수선해 주었습니다. 젊었을 때 배운 재봉 솜씨가 아직 남아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이웃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 아들 생각도 덜 났습니다. 물론 가끔은 그들이 생각나 가슴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숙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활기차졌어요. 이웃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한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책 읽을 수 있어요. 어린 지우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미소 짓곤 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삶이지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내일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기대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핀 개나리와 진달래가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그들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문을 열자 석태와 석봉,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왔니?
제 차분한 반응에 아들들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석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어요. 석봉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들들의 사과에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단다. 너희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지내자꾸나. 제 말에 아들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진심 어린 반성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너무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석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의 삶도 존중하겠습니다. 우리도 변할게요. 석봉이 덧붙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은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제 의견을 존중하려 노력했습니다. 가끔 찾아와 안부를 묻고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주도권은 제가 쥐고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부분의 일은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의 주인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동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가끔은 혼자 산책을 나가 봄날의 따스한 햇살을 즐기기도 하죠. 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 없는 척했던 그날들이 오히려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때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외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옛날 사진첩을 꺼내 아들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때의 순수했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이제는 아들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 줄 수 있고 너무 멀면 가족의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가족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부모라는 이유로 자신의 삶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더 자유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다른 이도 사랑할 수 있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너그럽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혹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세요.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누세요.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종분입니다. 올해 71세예요.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 제가 겪은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서예요. 삶이란 게 참 예측할 수 없죠.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5년 전 저는 남편과 함께 서울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평범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아들 용태와 딸 용이는 모두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어요. 용태는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용이는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두 아이 모두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가끔씩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죠. 어느 날 남편이 전원주택을 사자고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조용한 곳에서 살아보는 게 어때? 도시는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잖아. 남편의 말에 처음엔 망설였어요. 익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산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설득했어요.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서 텃밭도 가꾸고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보금자리로 딱이야. 결국 저는 동의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결정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식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용태와 용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도시를 떠나면 불편한 점이 많을 텐데. 하지만 우리는 자식들을 안심시켰죠. 걱정 마. 우리가 알아서 잘 살 거야. 너희는 너희 삶에 집중해. 우리는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여러 곳을 둘러보았어요. 그러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 있는 예쁜 전원주택을 발견했죠. 집 주변엔 꽃과 나무가 가득했고 공기도 맑았어요. 뒷뜰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요. 남편과 저는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여보, 여기야. 우리가 찾던 곳이야. 집을 사기 위해 우리는 서울의 아파트를 팔았어요. 다행히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꽤 괜찮은 가격에 팔 수 있었죠. 거기에 우리가 모아둔 노후 자금을 보태서 전원주택을 샀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의 기분은 정말 좋았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죠. 이웃들도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대부분 우리처럼 도시를 떠나 전원 생활을 즐기러 온 사람들이었죠. 서로 음식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며 금세 친해졌어요. 텃밭에서는 상추, 대파, 토마토 등을 키웠어요.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뿌듯했죠. 아들 용태와 딸 용이도 가끔 놀러 왔어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우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안심한 듯 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좋아 보이세요. 여기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들의 말에 우리는 더욱 행복감을 느꼈죠. 남편은 정원 가꾸기에 푹 빠졌어요. 아침마다 일어나 정원을 돌보는 게 일과가 되었죠. 저는 요리와 뜨개질을 즐겼어요. 한적한 시골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가면서 우리는 이곳에서의 삶에 만족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 결정한 것 같아. 남편과 저는 자주 이런 말을 주고받았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평화로운 날들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2년이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우리는 이미 집을 샀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어느 날 이웃집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이 동네 집값이 많이 떨어졌대요. 우리 집도 산 가격이 반토막이 됐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과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집값을 알아봤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집 가치도 크게 떨어져 있었어요. 동네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활기찼던 마을이 점점 침울해졌죠. 빈집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근심이 보였어요. 주말마다 열리던 마을 장터도 문을 닫았고 한때 북적거리던 마을 회관도 조용해졌어요. 그 즈음 남편의 건강에도 이상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졌어요. 기침이 멈추지 않고 밤에는 숨쉬기가 힘들다고 했죠. 병원에 가보니 큰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폐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가 필요해요. 치료를 위해 자주 병원에 다녀야 했고 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였는데 점점 100만 원을 넘기 시작했죠. 약값, 검사비, 입원비 모든 게 부담이었어요. 우리는 저축해둔 돈을 조금씩 꺼내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금방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병은 점점 악화됐고 의료비는 계속 늘어났죠.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통장 잔고는 바닥을 향해 달려갔어요. 결국 우리는 저축한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남편은 미안해하며 자주 울었어요. 당신에게 이런 고생을 시켜서 미안해.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지만 사실 저도 너무나 두려웠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집을 팔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죠.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이런 시골에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저는 여기서 못 살아요. 듣고 싶지 않은 말들 뿐이었어요. 우리는 점점 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어요. 병원비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시작됐죠. 은행에 갈 때마다 가슴이 떨렸어요. 이번에는 대출해 줄까?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으로 밤잠을 설쳤죠. 밤마다 남편과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집을 팔자니 살 곳이 없고 그대로 있자니 빚은 계속 늘어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 속에서 우리의 밤은 점점 길어졌어요. 아들 용태와 딸 용희에게 상황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우리는 잘 지내고 있다며 거짓말을 했죠. 전화할 때마다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그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점점 더 자주 전화가 오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곤 했으니까요. 남편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어요. 병원에 입원하는 날이 많아졌고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는 날들이 이어졌죠.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남편을 간호했어요. 힘들었지만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병원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병실, 끊임없이 울리는 기계음, 밤새 들리는 다른 환자들의 앓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했죠.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저는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간호사들은 친절했지만 그들의 바쁜 발걸음을 보며 혼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식사 준비,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다녀오기. 모든 게 저의 몫이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어요. 병원비는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매달 청구서를 받을 때마다 눈앞이 캄캄해졌죠. 보험으로 일부를 처리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남는 금액이 너무 컸어요. 병원 직원과 상담을 하며 분할 납부를 요청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죠. 집에 있을 때면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오래된 물건들을 팔고 필요 없는 옷까지도 정리했죠.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팔았어요. 남편은 그걸 알고 많이 우셨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이런 고생을 시켜서.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여보,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후회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밤이면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저 불빛 속에 우리 집이 있었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지난 일을 후회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간호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건강이 나빠졌어요.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끊임없는 스트레스. 모든 게 저를 지치게 했죠. 어느 날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칠해진 피부, 어두워진 눈빛, 주름진 얼굴. 제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결국 남편은 1년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여보, 고마워. 사랑해.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눈을 감았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아들 용태와 딸 용이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가 모시고 살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너의 인생이 있잖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저는 무서웠어요. 이제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막막함이 저를 덮쳤죠.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돌아갈 집에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현관문을 열 때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큰 집에 혼자 있으려니 너무나 외롭고 쓸쓸했어요. 텃밭도 정원도 더 이상 가꿀 의욕이 나지 않았죠. 남편과 함께 심었던 꽃들은 시들어갔고 잡초만 무성해졌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의 마음도 함께 시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참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땅을 치며 울었어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죠.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울고 또 울었어요. 그렇게 울다 지쳐 잠이 들었는데 문득 누군가가 저를 흔들어 깨우는 것 같았어요. 눈을 떠보니 아들 용태였어요. 깜짝 놀라 왜 왔냐고 물었죠. 용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전화를 안 받으셔서 걱정돼서 왔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모습이 엉망이었어요. 눈은 울어서 퉁퉁 부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죠. 용태는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대요. 용태는 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어요.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죠. 엄마, 이제 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그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용태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집 사정, 늘어나는 빚, 남편의 병과 치료 과정, 그리고 지금의 외로움과 두려움까지.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용태는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도와드렸을 텐데.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너희도 각자의 삶이 있잖아. 용태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집을 팔고 빚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아들에게 의지하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거든요. 용태야, 고맙지만 엄마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너희 생활에 방해되고 싶지 않아. 제 말에 용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우리는 가족이에요. 서로 돕는 게 당연해요. 엄마가 저희를 키워주셨듯이 이제는 제가 엄마를 모실 차례예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혼자 모든 걸 견뎌내려 했던 제 마음의 벽이 무너진 거죠. 용태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울었어요. 그제야 진정으로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 혼자 남겨진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모두 쏟아낼 수 있었어요. 용태는 그날 밤 집에 머물렀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용태는 자신의 회사 생활,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최근에 태어난 손주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자식들의 삶에서 멀어져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용태는 출근하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용이랑 함께 올게요. 우리 셋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죠. 용태가 떠나고 난 후 저는 오랜만에 집 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소중한 보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이웃들을 찾아갔어요. 그동안 집에만 머물러 있느라 소홀했던 관계들을 회복하고 싶었거든요. 이웃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남편의 부고를 듣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었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다시 한번 공동체의 중요성을 느꼈어요. 저녁이 되자 딸 용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한테 다 들었어요. 제가 너무 무심했네요. 이번 주말에 꼭 찾아뵐게요. 용이의 목소리에서 걱정과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괜찮다고 지금까지 잘 지냈다고 말했지만
사실 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여전히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되긴 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이 됐죠. 잠들기 전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약속한 주말이 되자 용태와 용이가 함께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두 자녀를 한자리에서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죠. 용이는 절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안아줬어요. 엄마, 너무 힘들어 하셨네요. 제가 알아채지 못해 죄송해요.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긴 대화를 나눴어요. 용태가 준비해온 서류들을 펼치며 현재 상황을 정리했죠. 빚의 규모, 집의 가치, 앞으로의 생활비 등을 꼼꼼히 따져봤어요. 숫자들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죠. 용이가 제안했어요. 엄마, 이 집을 팔고 서울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오빠네 집이나 우리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해드릴 수 있어요. 용태도 동의했죠.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를 자주 뵐 수 있고 필요할 때 바로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그들의 제안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 집을 떠난다는 건 남편과의 추억을 모두 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동시에 자녀들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희망도 느꼈어요. 엄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용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집 정리하는 것부터 이사하는 것까지 모두 함께 할게요. 용태도 거들었죠.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편하게 계세요. 자식들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용태가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어요. 엄마,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서로 돕는 게 당연해요. 용이도 덧붙였죠. 맞아요, 엄마. 엄마가 우리를 키워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모실 차례예요. 그날 밤 아이들이 떠난 후 저는 오랜만에 앨범을 펼쳐봤어요. 남편과의 추억,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이 집에서의 행복했던 순간들. 사진을 보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라고. 다음 날부터 저는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거나 기부했죠. 그 과정에서 잊고 있던 추억들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오래된 일기장, 우리 가족의 첫 휴가 때 찍은 사진들, 각각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온 저 자신. 문득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우리 참 열심히 살았지? 그 말을 떠올리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집을 정리하는 동안 이웃들이 자주 찾아와 도와주었어요. 함께 살아온 세월만큼 그들도 저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였죠. 박할머니는 제가 버리려던 오래된 그릇들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런 좋은 걸 버리면 어떡해. 내가 가져가서 잘 쓸게. 이웃들과 함께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가 나왔어요. 종분 씨, 기억나? 처음 이사 왔을 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잔치했잖아. 김할아버지의 말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죠.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종분 씨, 서울로 간다면서 섭섭하네. 이장님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네, 어쩔 수 없네요. 자식들 곁으로 가려고요. 이장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래, 그게 좋겠어. 하지만 가끔 놀러와. 여기가 제2의 고향인 거 알지?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에서의 삶이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는 걸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졌지만 이곳에서 저는 소중한 인연들을 만들었고 참된 삶의 가치를 배웠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경험이었어요. 한편 용태와 용이는 서울에서 제가 살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매주 주말이면 와서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죠. 엄마, 역 근처에 좋은 아파트를 봤어요. 조용하고 안전해 보이더라고요. 용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꼈죠. 집을 정리하면서 특별한 물건들은 따로 챙겼어요. 남편과의 결혼 사진, 아이들의 돌 사진, 가족여행 때 찍은 사진들. 이런 소중한 추억들은 어디를 가든 함께 가져가기로 했죠.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던 화분도 꼭 가져가기로 했어요. 이사 날짜가 다가오자 마을 주민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모여들었어요. 함께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추억을 나눴죠. 박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종분 씨, 서울 가서도 건강히 잘 지내. 우리도 가끔 보러 갈게.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며 저는 남편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여보, 이제 가요.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문을 닫으며 저는 이 집에서의 삶이 막을 내렸음을 실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생의 장이 시작된다는 희망도 느꼈죠. 서울로 이사한 첫날, 저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전원주택에 비하면 답답하게 느껴졌죠. 창문 밖으로 보이는 빽빽한 건물들, 끊임없이 들리는 차 소리. 모든 것이 새롭고 어색했어요. 용태와 용이는 번갈아가며 저를 찾아왔어요. 그들의 방문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죠. 엄마, 불편한 거 없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이들의 따뜻한 말에 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심심할 때가 많았어요. 텃밭도 없고 이웃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을 알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노인분들을 만났죠. 노인정에서 만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만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김할머니는 자식들과의 갈등으로 힘들어 하셨고 박 할아버지는 은퇴 후 우울증을 겪고 계셨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가 되었어요. 어느 날 노인정에서 손뜨개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 취미로 즐겼던 일이라 망설임 없이 참여했죠. 뜨개질을 하며 다른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완성된 작품을 보며 느낀 뿌듯함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용이가 제 손뜨개 작품을 보고 감탄했어요. 엄마, 이거 정말 예뻐요. 우리 애기한테 딱이겠어요. 그 말에 저는 갑자기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 내가 손주들 옷을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그 후로 저는 손주들을 위한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조그만 모자, 따뜻한 목도리, 귀여운 양말.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들었죠. 완성된 옷을 손주들에게 입히는 순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상황이 나아졌어요.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죠. 아들 용태와 딸 용이도 자주 찾아와 도와줬어요. 주말이면 함께 시장도 가고 가끔은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도 했죠. 그들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어요. 예전에는 서로 바빠서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주 만나다 보니 서로의 고민도 나누고 조언도 해줄 수 있게 되었죠. 용태의 직장 스트레스, 용이의 육아 고민.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을 해주었어요. 어느 날 용이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그래, 행복해. 물론 아직도 힘든 날들이 있지만 이제는 그런 날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어. 집은 아직 팔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진정한 행복은 가족과의 관계, 새로운 친구들과의 교류, 그리고 작지만 의미 있는 일상에서 오는 거라는 걸 깨달았죠. 가끔 전원주택에서의 삶이 그리울 때면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보곤 해요. 그럴 때마다 아련한 추억과 함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용태가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어요. 엄마, 전원주택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사겠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켠이 싱숭생숭해졌어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픈 감정이 교차했죠. 집을 파는 절차를 밟으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곳을 방문했어요. 텃밭은 잡초로 가득했고 집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정원을 거닐며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죠. 여보,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았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집을 팔고 얻은 돈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어요. 마음에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이제는 경제적 걱정 없이 아이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이곳이 진정한 제 집이 됐어요. 벽에는 손주들의 그림이 가득하고 창가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화분이 놓여 있죠. 작지만 포근한 이 공간이 제게는 천국 같아요. 노인정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만든 공동체는 제 새로운 가족이 됐어요. 우리는 매주 모여 함께 운동도 하고 요리도 하고 때로는 여행도 가요. 지난주에는 다 같이 근교로 꽃구경을 다녀왔는데 그때의 즐거움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들 용태와 딸 용이는 주말마다 번갈아 저를 찾아와요. 손주들과 함께 오는 날이면 집안이 떠들썩해지죠. 제가 뜨개질로 만든 옷을 입은 손주들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져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여전히 힘든 날도 있어요. 남편 생각이 나서 눈물 짓는 날도 있고 건강 때문에 걱정되는 날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힘들 때면 언제든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문득 전원주택에서의 삶이 떠올라요. 그때의 결정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내린 결정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도 있어요. 함께 힘을 모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주변을 둘러보면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은 긴 여정이에요. 때로는 험난하고 고단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더 강해집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